러시아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요구 조건을 알려면 러시아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미인스크2 협정을 하고 난 다음부터 7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나토에서 우크라이나군 훈련시킨 사람 숫자만 25만 명이 넘어요. 우크라이나는 나토 국가가 아니거든요. 나토 군 중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미국하고 훈련 가장 많이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생긴 일을 지금까지 처음부터 전쟁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멀쩡하게 있는 우크라이나를 왜 러시아가 괴롭히는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정반대예요. 정반대. 서방 언론은 러시아의 군사적 실패를 또 부각하는 뉴스들이 나오는데 실제상 우크라이나의 붕괴가 지금 임박하다고 진단하고 계신데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은 어디서 좀 비롯되는 걸까요? 예, 이걸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러우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분이 오해하고 계신데 이 전쟁 자체가 내러티브 워페어라는 걸 하고 있었습니다. 내러티브 워페어라는 것은 군사적인 전문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이미 규정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보전하고 좀 비슷하고 선전전하고도 좀 비슷한데 그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담론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 대상이 누군가니 적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군, 국민, 그리고 우방국의 국민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전을 보시면은 우크라이나는 몸하고 전장만 빌려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서방에서 제공했거든요. 우크라이나의 국가의 공무원 월급도 서방에서 지원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가 발행한 그 채권들은 영란은행에서 다 샀다가 그게 전부 다 디폴트 된 상태예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펀드를 구성했던 블랙락 펀드도 판매를 중단한 상태고요. 블랙락에서 판매 중단할 정도 같으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 사람들 잘 팔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미 우크라이나는 상당 부분 어려운 상황에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제 유럽에서 이걸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이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니까 일단 전쟁을 해서 러시아를 무찌르겠다 이런 전쟁이 아니고 러시아를 약화시키겠다는 전쟁이었어. 그래서 핵심은 러시아 경제에 있었습니다. 러시아 경제를 무너뜨리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쟁을 유발하고 경제를 제재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경제가 무너지고 반러 여론이 조성되면은 러시아 내부에 내부 저항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권 교체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푸틴이 하고 있는 강력한 어떤 지도력을 붕괴시키면은 러시아라는 게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금방 쪼가리가 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걸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이제 경제가 안 무너지고 군사력을 잘 싸우니까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기본적으로 정보 판단이 잘못됐던 겁니다. 오판을 한 거죠. 오판을 했는데 어쨌든 큰 식으로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원해 줬거든요. 우리나라도 지원 많이 해줬습니다.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지원 연락관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 한 5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매달 회의할 때 우리가 파견해가지고 필요한 거 지원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살상 무기를 지원해주지 않았지만 미국을 통해서 포탄도 지원해줬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이 관계가 가까워지는 원인도 우리가 원인이라기보다 빌미를 제공하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쟁이 그 민주주의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독재 국가인 러시아가 침공한다는 내러티브를 만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쟁이 가능했던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부패한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독재 국가고 야당을 폐쇄하고 언론들을 방송국을 세 개를 다 문 닫아버리고 야당 방송국 다 문 닫고 야당을 폐쇄해버리고 투옥시키고 했거든요. 전쟁 나기 전부터 그랬어요. 네오나치가 지배하고 있고 이런 걸 알려줬으면은 우리가 모범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처음부터 선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세계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종군 기자를 보낼 수도 없고 아무 사항을 모르니까 서방 언론이나 이런 거 보고 그런 줄 알고 이제 왔던 거죠. 그러니까 젤렌스키 같은 사람도 화상회의를 가가지고 여기서 하기도 하고 부인이 한국에 방문하기도 하고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젤렌스키를 만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지원하기 위해서 방송에 모금도 하고 심지어는 그 우크라이나군이 돕기 위해서 우리 민병대로 간 사람들도 몇십 명 있어요.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그분들이 전부 그 내러티브를 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저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으면 전혀 그런 결정을 안 했겠죠. 아까운 성금이 독재자 손에 들어갔다 생각하면 온통 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계속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걸 되게 막았어요. 특히 유럽이나 나토 관리들은 마이크 앞에 쓸 때마다 unprovoked war란 말을 썼어요. 도발하지 않았는데 러시아가 침공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장했는데, 러시아는 이제 언론을 장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적고, 전 서방 언론이 다 들러붙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러티브가 있은 거죠. 이제 이걸 제대로 파악을 하면은 성립할 수 없죠. 정보의 비대칭성이 왜 발생하는가 하니까 내러티브 워페어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내러티브 워페어가 아니고 사실대로 했으면은 미 의회에서 그 많은 예산을 통과하는 거 하나도 못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데도 당연히 지원하지도 않았고 연락관 그룹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러시아 규탄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혹은 그 상황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데 이용당했거나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특히 이제 러시아가 뭐 끝나고 나서 유럽을 침공한다든지 뭐 폴란드와 독일과 프랑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터무니없는 거짓말이고 조금이라도 역사를 아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이때까지 여러분들 세계사에 관심 있는 분들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한 적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서방에서는 러시아를 침공했어요. 1세기 한 번씩은 최소한 침공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원이 러시아에 있거든요. 자원이 러시아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특히 20세기 들어서는 1차 대전 때부터 석유가 이제 1907년부터 석유가 신자원으로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19세기 초에, 20세기 초에 여러 가지 그 지정학적인 관건은 석유 얻는 것입니다. 지금도 석유가 아직까지 뭐 대체 연료로 완전히 대체되지 않았거든, 대체 에너지로.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석유만큼 안정적인 게 없기 때문에 석유가 패권인데. 그러니까 지금 석유가 있는 곳은 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데 러시아도 그렇죠. 우크라이나도 그렇죠. 어디입니까? 아제르바이잔 여기도 석유 아닙니까? 이란도 석유죠. 이라크도 석유죠. 시리아도 석유죠. 다 석유입니다. 밑에 다 석유가 나는 데고 베네수엘라도 석유입니다. 지금 석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는 뭔가 그러니까 민주주의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한다는 것은 아무 근거가 없지만은 유럽 사람들을 지금 러시아가 침공해온다고 그런 내러티브를 계속 듣고 지금도 살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되게 답답하죠. 엊그제 메르츠 총통이 복지 예산을 축소하겠다. 군비를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독일 사람들은 이제 연금 떨어지고 힘든 거죠, 살기가. 소비는 계속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내러티브 워페어, 즉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전쟁 자금을 누가 줍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혜택을 누가 봅니까? 무기 파는 사람이 혜택을 보잖아요. 우리 돈 장부가 우리 통장에서 세금 국가를 통해서 무기 파는 사람으로 가거나 돈이 없으면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에 우리 후손들이 그걸 언젠가 갚아줘야 되겠죠. 누가 돈 법니까? 그 군산복합체가 돈을 버는 거예요. 특히 서방의 군산복합체가 돈을 버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2019년도 미국 랜더 연구 보고서인데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전쟁을 하는지 다 적혀 있습니다. 요대로 그대로 했어요. 결국은 러시아의 과도한 팽창을 유도한다. 1980년대 아프간 전쟁을 통해서 소련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 끌어들이기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러시아가 이제 그것보다 훨씬 잘 준비되어 있었다. 요 안에서 보시면은 요 자세한 것은 제가 읽지 않겠고 나중에 동영상을 이렇게 카트해가지고 이제 보십시오. 어쨌든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게 똑같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 있는 챕터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챕터 5에 Ideological and Information Measure 어떻게 해서 이거 내러티브를 전환하느냐를 밑에 다 써놨습니다. Influence Operation이라 그래요. 이게 내러티브 표현인데 사람들의 그 생각을 이제 바꾸는 거죠. 인플루언서를 쓰고 인플루언서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특히 주류 언론들을 어떻게 동원하냐 이런 게 있고요. 구체적인 뭐 사람 회사 이름 같은 건 안 들어가 있지만은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뭐 간단합니다.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체제의 합법성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던지는 방법. 현재 러시아 체제가 얼마나 합법적인가. 러시아도 완전 민주주의를 하지만은 독재를 하지 않겠습니까? 소련의 후예들이니까 여러 가지 부정부패도 있을 것이고 그런 약점을 찾아가지고 그러면 야당을 어떻게 지원하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내부의 국내적인 환경 같은 것도 다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국내와 외국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뭘 이야기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 추천 사항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대로 했어요. 정확하게 이대로 했다는 게 이제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이대로 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러시아군의 손실 정보, 우크라이나군의 손실 정보 이런 것들은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는 거니까 수집을 해서
전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집은 러시아군 손실 정보 같으면 제일 잘 아는 게 우크라이나군이 알겠죠.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정보부에서 만들어서 미군 정보부에 주면은 미군 정보부가 미국의 여러 정보기관을 통해서 DNI라는 데를 통해 가지고 미국 NSC에 보고가 됩니다. DNI 국장은 CIA를 포함해서 CIA, DIA를 포함해서 모든 18개 정보기관의 정보를 통합하는 자리에 있거든요. 자기가 정보 수집 기능은 없지만 정보 평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털시 게바드라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애국자가 지금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미국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는데 문제는 뭔가니까 이 정보라는 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스냅샷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3년 반 동안 꾸준히 정보가 보급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보를 지금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는 입장 같으면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정보를 줄 수가 없잖아요. 과거의 정보를 계속 연속적으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군이 거의 100만 명가량 사망했다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그걸 미국에서는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아까처럼 영국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전황을 보니까 영국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작가님한테 왜 정보가 이렇게 갑자기 잘못됐냐 그러면 전임자가 계속 해오던 거다. 나는 잘 모르고 지금부터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업데이트가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되느냐 하면은 그 정보가 완전히 믿을 만치 못하니까 다시 평가해봐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들어보니까 푸틴을 만나보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던데 너가 다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 이제 과거 했던 사람 다 챙겨치고 새로 하게 되겠죠.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연장이 되거든요. 정보라는 것이 왜 저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정보가 정책 결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바로 지금 엊그제 피터 헥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의 DNI 국장을 해임했어요. DNI 국장은 DNI라는 군사 정보국이거든요. 미국의 CIA가 그 전 민간까지 다 한다 치면은 군사 정보는 DNI가 하는 거예요. 그걸 최고 수장을 잘랐는데 그 자른 이유가 뭔가니까 미드나이트 해머라 그래가지고 이라크 핵 시설을 폭격했지 않습니까? 폭격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싹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DNI 국장이 와가지고 그거 안 없어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 없앴다 그랬는데 자기 체면도 문제가 되지만은 문제는 안 없어진 게 사실이면 다시 공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기를 당하니까 네타냐후가 좀 휴전을 요청해가지고 자기가 가서 사실 폭격하고 휴전한 걸로 명분을 제거해버린 거거든요. 그건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DNI 국장이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공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하면 자기 말값도 떨어지고 다시 공격을 해야 되는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인데 당장 공격할 형편이 좀 안 되고 있다 치면은 이 정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라는 것이 정책 결정과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는 또 독점을 합니다. 누가 정보를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챌린지를 정보 자산을 다 가지고 있는 쪽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DNI 국장처럼 안 잘리려면은 최고 책임자가 만족스러운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정보라는 것이 항상 이런 바운더리 안에 움직이는 불안정성이 있다. 그래서 100% 다 믿어버리면은 세상은 깨끗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미국에서 뭐 경제지표 발표할 때 보면은 발표하는 날까지 엠바고를 걸어가지고 못하게 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걸 어기면은 다음부터 절대 정보를 안 줍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뭔가니까 그 시점이 딱 되면 0초가 되면 동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교란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정보를 이제 항상 그렇게 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에 바이든 정부 때는 이 내러티브 워페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우크라이나 정보를 다 허용했던 건데 이제 트럼프 시절이 와가지고 이걸 바꾸려 그러는데 그 정보가 아직 업데이트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걸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모르고 있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보다 미국이 훨씬 더 정보를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미국이 실제로 110개에서 120개가 되는 키올 위성을 포함한 그 정찰 위성, 군사 정찰 위성만 110개 내지 120개가 아주 고해상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막 몇 센치짜리 해상도짜리 그
영상을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 영상 정보는 우리 탑 시크릿 1급 비밀 인가자도 볼 수 없어요. 그 탤런트 키홀이라는 그 인가가 있어야만 볼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소수만 아는 그 정보를 미국은 계속 24시간 3년 반 동안 계속 수집하고 있었거든요. 제일 잘 알죠. AI가 발전해가지고 얼마든지 셀 수 있거든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네트워크도 통제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팔란티어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AI로 지원하고 있어요. 최소한 4억 개 이상 데이터 포인트를 매일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측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왜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고의적으로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서 내러티브를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쉽지. 뭐 잘 모르고 실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보에 돈을 얼마나 투자했는데 그걸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믿으면은 그냥 너무 나이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러우 전쟁, 종전 협상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건 일단 뭘까요? 예, 종전 협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끝내는 게 종전 협상이죠. 그렇죠. 평화 협상입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고 서명을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거를 종전 협상이라고. 휴전 협상은 뭔가 하면은 잠시 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휴전해가지고 70여 년간 쉬고 있지만은 한국에 뭐 이런 그 휴전 같은 그런 걸 좀 바라면서 계속 휴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휴전은 러시아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 그거는 러시아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보시면 아는데요. 러시아가 요구하는 것은 2024년 6월 14일 날 요구를 했어요. 이걸 이스탄불 플러스라 그러는데, 이스탄불은 2022년 4월 15일 날 있었던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는 전쟁을 3년 반 동안 했으니까 현실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자원을 투입했기 때문에 전쟁의 현실을 인정해달라 이것인데, 그걸 2024년 6월 14일 날 푸틴이 선언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선언이기 때문에 이걸 준 14 라인이라고 그래요. 내용이 뭔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중립, 그러니까 나토가 안 되는 거죠. 비무장한다고 완전히 없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군대를 줄이고 러시아에 위협을 주지 않게 하는 그걸 이야기하고, 영토 인정.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4개 주를 편입해가지고 4개 주에 선거를 했어요. 선거를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이제 러시아에 편입하기로 하니까 러시아에 편입해가지고 러시아의 헌법에 그걸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일단 러시아는 그 4개 주를 양보할 수 없고 일단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죠. 일단 그것이 미니멈입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이전의 영토로 가는 거죠. 1991년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면서 확보했던 모든 영토, 크림을 포함해서 다 러시아가 물러나고, 그리고 전쟁 배상금도 내라. 이게 우크라이나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두 개 차이가 엄청나게 멀지 않습니까? 일단 크림을 포함해서 5개 주가 있고 전쟁 배상금도 러시아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으로 결말이 지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예상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타협 가능성은 제로인 걸로 봐야 되는 거죠. 러시아가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일단 러시아는 최소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도 푸틴은 국내 세력들하고 싸워야 돼요. 국내에서는 이번 행김에 우크라이나를 없애버리자는 의견이 있고요. 옛날에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다고 생각하는 지역, 우크라이나는 여러분 국가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습니다. 14세기 이후로. 우크라이나가 왜 이 우크라이나 나라가 생겼느냐. 여러분 보시면은 우크라이나가 정말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텍사스보다 더 크다고 그러기도 하고 텍사스만 하다기도 한데, 유럽에서 그런 부동산이 어디 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뭐 그걸 전쟁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그냥 횡재를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나라가 잠시 있었다가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정부로 인정을 세계에 받지도 못했어요. 그게 폴란드 안에 있으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독립하겠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민족주의가 막 나서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도 독립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임시정부 같은 걸 세웠어요. 정부를 했다가 폴란드한테 당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1차 대전이 끝나면서 뭘 했습니까? 러시아가 혁명이 일어나면서 러시아 그 소련이란 게 1922년도에 만들어지거든요. 혁명이 일어나면서 왕당 파고 막 싸우면서 백군과 적군이 전 지역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공산군인 레드아미가 이기면서 그러니까 USSR이라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생기는데, 그때 레닌이 이제 실권자였는데 우크라이나 독립을 요구를 그렇게 하지 말고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소셜리스트 리퍼블릭을 만들어가지고 러시아 소비에트 소셜 리퍼블릭하고 몇 개 만들어서 합쳐서 USSR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자치공화국으로서 우크라이나라는 게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과거 러시아가 카타리나 대제 이런 시절에
전쟁해가 뺏은 땅들 있잖아요. 오스만하고 전쟁해 뺏은 땅들, 이런 것들이 전부 노바르시아라 해가지고 땅을 뺏은 다음에 그 위에 엄청나게 투자를 건설해놓은 게 지금 현재 있는 노바르시아나 그 위에 있는 오데사나 이런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 땅을 소련에서 분리되면서 받은 거예요. 우연히 우크라이나 행정구역에 들어가 있다가 받은 거예요. 우크라이나 출신의 소련 서기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르시초프도 있죠. 후르시초프는 태어나기는 러시아에 태어났다가 성장을 이제 키예프에서 했어요. 그런데 또 누가 있으면 브레즈네프는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소련이란 게 러시아가 독점한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출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한테 심지어는 그 크림은 이제 그 후르시초프가 떼가지고 우크라이나에 편입시켜줬어요. 러시아에 있던 거를.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전쟁 한 번도 안 하고 그거를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걸 받은 거예요. 그 받으면서 그걸 유지하는 조건이 뭐였는가 하니까 부다페스트 각서였어요. 1994년도 맺은데 핵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뭐 지켜준다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자기가 핵 포기했는데 러시아한테 침공당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자세히 보면은 러시아 사람 입장에서 뭔가 소련에서 잘려나간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에 사는 러시아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계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우를 안 해주고 인종차별을 하고 심지어는 돈바스 내전을 하면서 인종청소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개입한 거예요. 러시아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 가상을 해서 만주 지역에 우리가 통일대가 살고 있는데 만주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발해 유민들도 있었고 우리 일제시대 때도 가고 한국 사람들이 꽤 살고 있고 조선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선족이라 그러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중국에서 와가지고 그 사람들 한테 계속 매일 포격을 하고 그걸 8년 동안 포기해가지고 몇만 명 죽이고 그리고 거기 있는 재산을 뺏어가고 하는데 우리가 보고 남은 나라이니까 우리는 신경 안 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외교적 항의도 하고 무슨 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전해지면 우리가 민심이 끌고 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제가 가상적인 걸 말씀드렸지만은 러시아계 사람들은 거기에 몇 세기를 살고 있다가 소련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우크라이나 편입됐다가 독립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 사람이 됐는데 결혼하고 서로 잘 살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그 가족들끼리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놓고 이제 인종차별을 하고 이렇게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막 죽이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불만이 일어나겠죠. 사실은 그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면은 러시아가 맞다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전쟁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중동에 일어나가지고 이라크 같은 데 가가지고 계속 누굴 투입합니까? 지금 시리아도 또 마찬가지죠. 알졸란이 이 사람들 테러리스트 아닙니까? HT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게 누가 합니까? 카자흐스탄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실업자들 모아가지고 이슬람 전사를 만드는 거예요. 무자헤딘 같은 거를 돈 주고 CIA 같은 데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쟁에 투입하고 하는 거죠. 그냥 실업자로 있는 것보다 그거 하는 게 나으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과격파라는 게 이슬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이슬람주의가 극단을 불려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이슬람도 이상해지고 안에 또 이상해지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전쟁 자체가 안 되겠죠. 핵심은 뭔가니까 자원을 뺏으려 하는 겁니다. 자원을 뺏기 위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정학에 대해서 리얼 폴리틱을 아시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 거죠. 다시 이 말이 길어졌지만 왜 타입이 안 되냐 하면은 이미 협상을 여러 차례 했어요. 민스크 1협정을 하고 민스크 2협정을 하고 이스탄불 커뮤니케까지 만들었어요. 이스탄불 커뮤니케 2022년 그거는 우크라이나가 하자고 한 거예요. 러시아가 제안한 게 우크라이나가 하자고 한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데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이 날라와가지고 하지 마라 그랬죠. 그걸 또 젤렌스키 정부는 또 그 말 듣고 그걸 취소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렇게 했던 사실 자체를 다 알게 되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알려지는 거니까 민스크2 협정을 할 때 그 민스크2 협정 해가지고 돈바스 전쟁을 멈춘 게 2015년 2월 달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협정 자체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메르켈 전 총통이죠. 엄청 공격을 받았어요. 독일 내부에서. 왜 그걸 그때 해줬느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 그랬는 거니까 그게 지키려고 한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군이 너무 밀려서 얘네들 키우기 위해서 시간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보니까 앞으로 이제 그거 믿고 그거 지킬 줄 알고 계속 그거 지키라고 8년 동안 요구했는 건데 안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를 믿어도 서방하고 약속을 하면 믿을 수 있겠느냐. 신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이스탄불
그 커뮤니케 할 때 여러 가지 다 자기네들 이야기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서방 때문에 그거 되니까 이 전쟁 자체에 관련된 서방과 어떤 약속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탄불 커뮤니케 할 때 보면은 영토 요구 안 했어요.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 사람들에 대해서 자치권을 인정하고 주민투표하게 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 없애라 이걸 해준 거예요. 그것도 안 지켰거든요.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지키니까 내가 그 영토를 통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4개 주에 대해서는 직접 가가지고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과 러시아, 에스닉 러시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상대대로 러시아인이든지 러시아 문화나 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러시아 정교도 못 믿게 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보려면 러시아 입장도 보고 서방 입장도 우크라이나 입장도 봐야 되지만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요구 조건을 알려면 러시아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지난 8년간 민스크2 협정을 하고 난 다음부터 정확하게는 7년입니다. 7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나토에서 우크라이나군 훈련시킨 사람 숫자만 25만 명이 넘어요. 나토 국가에 데려가가지고 훈련시킨 사람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나토 국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91년 이후에 지금까지 나토 훈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나토를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US 유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 사령부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US 유콤에서 했던 합동 훈련이 있잖아요. 나토 국가가 지금은 이제 32개 국가예요. 미국하고 카나다 빼고 나면 3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US 유콤하고 훈련 많이 했던 나라 5등이 우크라이나입니다. 밑에 24개 나라는 우크라이나보다 훈련을 적게 했어요. 물론 거기에는 또 핀란드나 이런 나라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 군 중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미국하고 훈련 가장 많이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전쟁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도를 모르니까, 이게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멀쩡하게 있는 우크라이나를 왜 러시아가 괴롭히는지, 그러니까 푸틴이 믿고 뭐 이렇게 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정반대예요. 정반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알려지면은 뭐 검열받을 수도 있는 정도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게 많이 알려져 가지고 뭐 이거 대부분 다 알려진 상황인데요. 일단은 전혀 러시아는 지금 제시한 라인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거의 제로인데 자꾸 뭐 협상 이야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24시간 내에 하겠다 그랬는데 6개월 지나가지고 알래스카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알래스카 회담회가 알아낸 결과가 뭡니까? 러시아 입장을 이해한 거거든요. 6개월 동안 허송세월을 한 거예요. 자기가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알 수 있었는데 보고도 제대로 안 낸 거죠. 러시아 입장 겨우 이해하는 이만큼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취임했을 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협상보다 종전이 훨씬 빠를 거다. 협상은 지금 그때 또 정보 실패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안 가기 때문에 다 거짓말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최고 지도자가 제대로 파악도 못한 상태니까 러시아한테 자꾸 휴전하자는데 러시아가 보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통하지 않았던 경우거든요. 그럼 지금 전황도 제대로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저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